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유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데, 이 발언은 미국 텔레비전 CBS에서 하는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과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하고 전쟁을 뭐 할 거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별로 가능성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인터뷰에서 또 이제 베네수엘라 본토에 대해서 뭐 공습을 할 거냐 이런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호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뭐 지상 시설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습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지상군 동원한 침공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전력은 배치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아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정권 내부에서 균열도 뭐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지지 기반도 약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뭐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사시설 공격을 검토 중이라는 징후로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이 카리브해, 사실은 그 카리브해가 바다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에 굉장한 군사력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전단 중에 사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 가장 큰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이라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을 모함으로 하는 전단을 출동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항해 중인데 아마 곧 도착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항모 전단에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구축함도 한 5척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강력한 군사력인데요. 동시에 전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 폭격기, 전투기, 드론 뭐 이런 각종 전투 화력들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병력 또한 한 10,000명 정도를 이미 이제 함선이나 근처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이제 미국령이죠. 푸에르토리코에 집결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언제든지 군사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이전에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의 베네수엘라 안에서 국내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까지 한 상태죠. 비밀 작전이란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스파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요인 암살이라든지 정부 전복 기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서 어떤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공습 같은 것이 있을 때 필요한 예비적인 작전으로 타겟 목표물을 지금 식별하고 있는 중이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전면전이 아니라 짧고 정확한 표적 타격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사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렇게 나라의 모양을 갖춘, 그리고 인구도 꽤 되는 나라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도 봤듯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의해서 미국도 한번 전쟁에 들어가면은 그걸 끝내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 이제 정치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선전포고를 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전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면전이 아니라 그냥 군사행동, 어떤 적당한 목표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본토를 타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 목적을 일단 설정해 두고 그것을 달성하는 국지적인 군사행동 정도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거론을 많이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뭐 당장 마두로 대통령이나 뭐 다른 정부 관료들이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큰 비판, 비난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걸 끝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전쟁을,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의 이제 법무장관인 사브 장관 같은 사람도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두로 정권은 이제 민병대죠. 정규군은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병대를 몇백만 명이, 자기들 말로는 몇백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백만 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고
그리고 군사 훈련 같은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그 미국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미국이 지난 9월 이후로 마약 운반선이라고 이렇게 지목된 선박들을 폭격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60여 명 이상이 이제 죽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응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외교적 지지는 표명했지만 직접 군사 개입이 어렵다는 평가는 어떤 이유에서 나오나요? 근데 뭐 러시아도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할 뭐 군사적인 여력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러시아와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거리가 머니까 여기에 이제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을 할 뭐 어떤 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이게 역사를 좀 보면은 미국이 중남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그 건국 초부터 이렇게 나라를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1900년 초에 스페인과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스페인이 이제 거기서 패퇴하면서 중남미에서 스페인의 어떤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때 이제 그 뒤로 미국은 중남미를 그냥 자기의 어떤 뒷마당, 실제로 그런 표현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씁니다. 백야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뒷마당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분들 중에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게 1960년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쿠바가 혁명이 일어나고, 좌파 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과 이제 밀착이 되면서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로 이제 배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직접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당시 이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인데, 케네디가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말 핵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었죠. 결국 그때 소련이 물러섭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는데 뭐 푸틴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먼 지역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러시아가 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를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마약과의 전쟁 이런 뭐 명분으로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지목을 했는데,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어떤 주요 통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세계 뭐 여러 국가에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미국이 이게 마약 뭐 이렇게 운반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리브해를 이렇게 폭격을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지난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다, 실제로 공정선거도 아니었고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권 자체가 좀 정통성이 약한 상태라서 미국이 어떤 마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직접적으로 뭐 군사 전면전을 일으켜서 마두로 정권을 뭐 끝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마약 문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나요? 미국이 사실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약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은 한국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마약에 대한 감정이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 미국이 한국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가 총이고, 두 번째가 약이죠. 이 마약이 우리는 그냥 최근 들어서 일반인들도 막 많이 접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단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강한 마약이 있는 반면에 좀 독성이 약하고 중독성이 덜한 그런 마약들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중독성 약한 예를 들어서 대마초, 마리화나라고 하죠. 마리화나 같은 이런 데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이 어떻게 보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회죠. 그런데 이게 한 사회가 뭐 항상 뭐 이렇게 행복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좋다고, 어떨 때는 좀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 사회가 지난 좀 30년 동안 계속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원인이 그 디지털 혁명, 디지털 전환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평생 자기가 종사해왔던 그런 제조업 이런 데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는 직장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제조업 쇠퇴죠. 예, 철강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조선업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데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어떤 제조업들이 미국 안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싼 뭐 중남미나 멕시코 같은 중남미나 아니면 중국 이런 데로 제조 시설을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그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뭐 어떻게 뭐 실업수당 가지고 살면 뭐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인생의 의미 이런 것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영향 때문에 미국에서 마약 소비가 급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전에 공장이 많았던 지역, 예를 들어 미국에서 러스트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데죠. 러스트 벨트라든지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해서 이제 펜실베니아라든지 켄터키 이런 쪽에 산맥들이 쭉 있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떤 공업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마약에 빠지는 옛날 노동자들이 마약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마약이 오피오이드라고 하죠. 합성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 화학적인 걸 통해서 이제 합성으로 만든 오피오이드인데 이게 요즘 많이 알려진 펜타닐이죠.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게 상당 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 또 어떤 외교적인 이러한 지렛대로 삼기도 합니다.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마약 예를 들어서 코케인이라든지 헤로인 이런 쪽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봉이라고 부리는 메스앰페타민이라고 합니다. 메스라고 이야기 주로 하는 메스라든지 또는 이러한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 종류 이런 각종 마약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 중인가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전 정부하고는 마약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드러운 정책이었죠. 유화 정책이었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 같은 경우 대마초를 미국에서는 지금 한 30개 정도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제 기존의 주요 독성이 강한 마약들, 코카인이나 메스앰페타민 그런 것들이 멕시코라든지 이런 중남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되겠다. 그걸 막는데 그냥 이렇게 국지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군사 행동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최근 한 2달 동안에 카리브해에서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온다는 마약 운반선을 폭격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베네수엘라를 마약 유통 허브로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마약 유통 허브로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거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은 오히려 예전에는 콜롬비아였고 지금은 이제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유통 허브로 지목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지금 좌파 정권인데 이 좌파 정권이 지난 선거에서 정통성도 좋지 않고 정통성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의 연안 해역에서 선박들을 폭격을 한다든지 납포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행동을 할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벌인다든지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외교나 군사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탄일과 관련해서 중국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밝혀진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건 아니고 사실은 탄일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의약품에도 많이 쓰이고 하는 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걸 오용을 함으로써 마약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근데 중국이
단위를 적절히 규제를 해서 뭐 수출하더라도 뭐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그러더라도 이걸 적절히 그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하면은 그 미국에서 이 마약으로 이렇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미국이 중국산 편의를 아예 막아버렸던지 수입을 막은 적도 있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의 한 어떤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또 뭐 다른 어떤 관세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미국은 그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는 어떤 반도체 제품들을 판매를 못하게 또 막고 또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걸 일단 잠시 중단하고 그 중국도 히토류 수출 계속하고 미국도 다른 중국산 수입 뭐 이런 걸 완전히 막는 걸 좀 풀고 이렇게 잠정 휴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거 있었던 마약과의 전쟁과 비교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 미국이 그 마약 관련해서 군사 행동을 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본 분도 있을 텐데 남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조금 더 인접한 국가 중에 콜롬비아라고 있죠, 그죠? 이번에 뭐 트럼프도 콜롬비아를 또 지목을 해서 또 뭐라고 하긴 했는데 멕시코 이전에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 굉장히 또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시장에 큰 어떤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마약 그 카르텔 두목이 있었는데 이 마약 카르텔을 두목을 체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CIA하고 다른 어떤 현 콜롬비아 정부군하고 그 당시 정부군하고 합동으로 마약 그 세력들의 거점을 폭격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있고 그게 미국 그 마약 단속국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그 CIA라든지 이런 어떤 준군사 기관원들까지 들어가서 이게 군사 행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 어떤 마약 이 운반 비행기라고 지목을 해서 폭격을 해서 격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간 비행기였던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게 아마 콜롬비아였던 것 같은데 그게 한 20여 년 전, 아마 3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미국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은 중남미를 거의 뒷마당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군사 행동을 많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를 지금 상대로 군사 행동 또는 뭐 이런 폭격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로 고려를 할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어떤 성격으로 봐가지고는 뭐 부작용 뭐 일부 있는 것은 거의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쉽게 말해 어떤 배인가요? 핵 추진 잠수함에서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핵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핵 추진 뭐 이렇게 하면 당장 핵무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정확한 공식 명칭을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지 않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말이 더 정확한 느낌을 주는 거라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은 우리 저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핵 발전소죠, 그죠? 그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이제 잠수함도 핵 추진 잠수함은 그냥 잠수함하고 똑같은데 연료를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일반 잠수함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잠수함은 디젤 연료를 쓰죠. 디젤 연료라는 게 결국 뭐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화석 연료죠. 이게. 근데 디젤 연료를 쓰면은 일단 디젤 연료를 계속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디젤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뭐 얼마에 한 번씩 지상에 나와서 연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원자로를 이제 하나 갖고 다니는 거죠. 잠수함. 원자로를 갖고 다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력 핵 발전소 연료는 아주 적은 분량을 가지고도 사실은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활동이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핵 추진은 이제 핵무기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뭐 그냥 디젤 연료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 작은 소형 발전소를 하나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뭐 결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건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조용히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적이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의 방위 자율성과 이제 국제적인 발언권을 높여주는 그런 전력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보이지 않는 방패다. 결국 이제 이걸 억제력이라고 그러죠. 억지 또는 억제력이라고 하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도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 사람들도 쉬어야 되니까 승무원들이 교체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연료 때문에 이 지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이 잠수함을 처음에 항구에서 나갈 때부터 다시 들어올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지 않는 한 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한다고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북한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쉽게 때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같은 이유로 이제 멀리 가서 오래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수중 전력 중에서도 이제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뭐 그 속도가 빠른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해저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다른 디젤 잠수함 같이 항구에서 나갈 그런 속도가,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사실은 그 전략 무기로 취급이 됩니다. 전략 무기란 거는 핵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 같이 한 나라의 운명을 큰 부분에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전략 무기라고 하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전략 무기로 들어가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미 동맹이라는 역할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100%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설명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4대 정도 있다가 나중에 40대까지 늘린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그 군사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긴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라서 절대 좋은 건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국이 사실은 뭐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은 그 연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한국 전력 생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업의 호황이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잠수함이니까 당연히 조선업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은, 조선업은 아무래도 뭐 그 전형적인 그 소위 말해서 헤비 인더스트리, 중공업이죠. 중공업이 이제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뭐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만들면은 그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영향을 가지게 되죠. 그걸 이제 파급 효과라고 부르는데, 조선은 차보다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은 주로 이제 국내 소비용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해외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도 사실은 모든 게 다 이렇게 고부가가치는 아닙니다. 조선업 중에서도 일부 저부가가치도 있고 고부가가치가 있는데,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뭐 지향하는 방향 이런 것은 높은 부가가치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육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한국과 조선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이 조선업을 엄청나게 이게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배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걔들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중국이 거의 이제 매일 한 척씩 과정을 해서 매일 한 척씩 찍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배를 만들 만한 역량이 된단 말이죠. 근데 배를 만든 역량이라는 것이 그냥 그 철판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고,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종합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조선은 미국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2차 대전 무렵까지는. 2차 대전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가장 강력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 일본과 그다음에 일본 이후에는 한국,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그 조선 영향을 강화해서 사실 이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세계 조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이 한국의 조선 영향을 높이 평가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안보 문제 때문이죠. 군함, 전함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미국으로서는 안 되니까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업은 국가 안보 이런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K조선의 기술력 및 수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조선의 그 최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인데 한국 역량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들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사가 이제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LNG 운반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 이런 선박들을 이미 설계하고 개조해 왔으니까 기술 측면에서는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중국하고 일본이 뛰어난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들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디지털 전환 기술도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친환경이 뭔가 하면은 사실 자동차도 그거 보면은 배기가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줄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전기차고, 그래서 배도 선박도 이제 전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어떤 식으로 친환경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조선업에 당연히 필요한 그 부품, 기자재, 그리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산업 생태계 이런 것에 또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워낙 이쪽에 집중을 시키면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노동력이 싸니까 중국이 가격의 경쟁력이 한국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잠수함은 아마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척? 70척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꽤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하면 미국하고 중국 둘 다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잠수함 숫자는 많은데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지난번에 김정은이 잠수함이 타서 사진을 찍은 게 공개가 됐었는데 그 잠수함이 아마 60년 된 그런 잠수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된 잠수함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에 비해서 한국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그보다 훨씬 더 적지만 북한의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더 최신식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능이라는 것이 뛰어나겠죠.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그죠? 지금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남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면은 거기다가 핵무기를 탑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SLB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해서 이제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인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운송 3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SLBM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이제 전략 폭격기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이 북한이 핵추진진을 보유를 한다는 것은 SLBM을 보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이나 중국 등 이런 러시아 같은 이러한 나라들도 북한이 언제 어디서 SLBM을 발사할지 모르는 그런 걱정을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연료의 문제지 잠수함 건조 능력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연료 공급을 약속을 했으니까 연료 공급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면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뭐 최근 본 보도에 의하면 2030년대 중반, 뭐 예를 들면 2034, 5년에 잠수함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에 크게 만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국민들도 다 보셨지만 그 반짝반짝하는 훈장하고 금관 모형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맞이해가지고 그 트럼프에게 준 금관이나 무궁화 훈장이죠. 우리나라 최고 훈장 무궁화 훈장은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최고의 어떤 전통과 뭐 권위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지위, 뭐 권위 이런 이미지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언뜻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그 국내 정치나 또는 뭐 국외 정치나 이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그 권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강조하는데 무궁화 훈장이라든지 또는 그 금빛 찬란한 금관 모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단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히 뭐 황금, 금장식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고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예능 프로그램 프렌티스죠.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프렌티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걸 진행했던 사람답게 제스처도 뭐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걸 잘 맞춰가지고 금관, 왕관이지 않습니까? 왕관을 준비했다는 것이 아마 트럼프한테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일부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걸 받고 눈이 동그래졌다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트럼프가 진짜 훌륭하다, 특별하다. 이게 미국 애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It's so special, it's real special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정말 만족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동시에 조금 더 이 생각을 좀 더 해보면은 무궁화 대훈장이라든지 이런 금관 모형 선물이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정상회담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것이긴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것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은 끝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반짝반짝하는 화려한 선물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내가 그동안 한국과 했던 협상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이제 끝나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선물이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은 트럼프가 특히 만족한 이유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국제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독보적이다. 그리고 외교적인 성취 또한 훌륭했다. 이런 것이 이제 선물을 통해서 느껴져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선물이 좋았다는 평가 함께 일본이 준 선물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신임 총리가 사실은 그 정치적 기반이 약하죠. 일본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새로 총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협상에서 지렛대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신임 총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트럼프와 관계를 강화해 나왔던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성취에 기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베가 쓰던 골프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 보고 자꾸 옛날 아베 생각 좀 해서 이제 우리 좀 잘해보자 하는 이러한 의미였던 것 같죠. 그러게 이제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베는 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친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친한 것도 결국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친한지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베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금 앞으로 임기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새로 신임 총리가 아베의 추억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아베의 추억팔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과 많이 비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된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무궁화 대훈장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국가 훈장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훈장을 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수여한다 이런 것은 그냥 예우는 아니죠. 이 예우가 아니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다, 동맹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에게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최고 수준의 파트너다. 뭐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훈장이 결국 이제 트럼프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라서 주는 거지만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서 한국이 당신을 아주 극상으로 최상으로 존중하고 심지어 존경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특별하니까 더욱더 잘해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천마총 금관은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봐가지고 뭐 금관 하니까 반짝반짝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은 금관이 통일신라 왕권의 어떤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어떤 권위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죠. 통일을 함으로써 그 전까지 있었던 계속되는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을 종식시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처음으로 가져왔다. 역사 시대에서 처음으로 가져왔다라고 이제 하는 신라의 어떤 의미를 금관에 담아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 그냥 단순한 기념품 뭐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이런 1500년 전에 신라가 이룩했던 그런 평화에서 나온 그런 금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또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와 함께 미래를 한번 잘 열어보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 선물이 꼭 이렇게 우리가 의도했던 그러한 뭐 이런 반향을 일으킨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트럼프는 매우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그 뒤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 안에서 이걸 보고 트럼프한테 너무 아부를 한 거 아니냐,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일부 그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데서 풍자나 뭐 조롱을 하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이제 거의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1년 동안에 뭐 시위 일어난다고 미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군을 투입하고 주방위군, 그것도 군대죠, 그죠? 군을 투입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군의주의적인 어떤 통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 뭐 몇 주 전에도 그런 어떤 큰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미국의 왕은 없다. 트럼프가 왕 노릇하고 있다. 미국의 왕은 없다는 뭐 이런 노킹 무브먼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필 또 한국에서 선물한 게 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하고 난 다음에 그 금관, 신라 금관을 쓴 그걸 이제 AI로 만들어 가지고 막 유포가 되고 있고 막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미국 국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그런 반향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일단 남과 북의 어떤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긴장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는 이 긴장을 좀 해소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지 아무래도 평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대화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인 충돌은 좀 아무래도 피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문화적인 또는 인도적인 교류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핵탄두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에서 이 핵무기가 없어지는 그런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그리고 주변국,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이 잘 협력을 해서 이게 이 긴장을 좀 지금보다는 완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 이런 주변국들이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좀 더 정착시켜서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 외교 수준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이번에 뭐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 중국 정상회담, 다자간 뭐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한국 외교 수준이 제가 예전에 봐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정부를 구성한 지도 얼마 되진 않은 짧은 기간이었죠. 그죠? 근데 짧은 기간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초강대국들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지금 쉽지는 않았지만 힘든 그 관세 협상을 거의 잘 마무리 지음으로 해서 특히 저 한국의 외교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미디어와 여론, 언론 이런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국 교수라고 합니다.